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큐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최근 우리 시장 기관 안에서도 금융투자의 수급 향방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 동향 분석으로 출발해보죠. 자, 국민연금이 2차 전지와 유통주의 비중을 줄이고 4분기 중국 관련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비중은 늘린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국민연금 우리 시청자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런 연금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단연 넘버원 탑을 이루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다고 100%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을 판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기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평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롤 모델이고 벤치마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A라는 기업 샀어? 야, 우리 한번 포트폴리오 보자. 우린 부족하네? 우리도 사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업종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비중을 늘린 업종이 있고 반대로 줄인 업종이 있는데요. 늘린 종목은 15개를 늘렸고요. 줄인 것은 9개를 줄였습니다. 어떤 걸 늘렸을까요? 지금 보시는 종목들입니다. 효성, TNC, CJ, 대한항공, 덴티움, GS건설, 키움증권 등 9개 종목을 늘렸는데 딱 보시면 감이 오시죠. 아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중국 관련주입니다. 대한통일이라든가 효성, TNC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경기가 조금 침체하니까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줄인 업종도 있는데 안타깝게 저희 한국경제 특히 이슈앤 코너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2차 전지 업종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7.7%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약 1%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대체적으로 유통주가 많고 내수주가 많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TKG, 휴캠스, 파마리서치, 아프리카TV 등 아무래도 최근에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국민연금은 조금 물량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주로 모멘텀에 의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기업의 실적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유통 관련 종목들 이렇게 이제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유통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매도한다고 해서 그 주식 무조건 내려가는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참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국민연금이 왜 2차 전지를 줄이고 왜 유통주를 줄이겠습니까?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컸습니까? 또 실적도 좋아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금년 2분기 들어와서 미국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감을 아마 국민연금은 체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종목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2차 전지의 시가총액하고요.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거의 5대 1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2차 전지 업종의 비중이 반도체 절반 밑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20%는 반도체로 돼 있으셔야 되고 10% 정도는 2차 전지에 가지고 계셔도 국민연금이 판단을 해서 꼭 우리가 손실 보는 거 아니다 하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하고 DB하이텍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DB하이텍, 최근에 그 행동주의 펀드도 관심 많이 갖고 있던데 네. DB그룹 계열사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 DB하이텍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지주사 강제 전환 이슈 올해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 DB하이텍 주가가 오른 배경은 뭡니까? 네, 말씀하신 DB하이텍은 DB그룹 계열의 웨이퍼 수탁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가 지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주주서한 등을 발송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주가가 8만 원 이상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쪽 수요가 늘면서 수주가 증가하는 등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5만 9천 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주주 구성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최대 주주 DB의 지분율이 12%가량으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이외 김준기 회장과 DB생명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은 총 17.82%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국민연금공단과 강성부 펀드 지분 한 7%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이 낮다 보니 지주사 강제 전환 이슈가 주기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역시 DB하이텍 주가 상승으로 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시면요.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자기가 일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비중이 총자산의 50%를 넘어갈 경우에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장자회사 지분을 30%, 비상장자회사는 50%까지 지분율을 늘려야 합니다. DB하이텍 주가가 5만 원대 미만에 있을 때까지는 이 주식의 평가 가치가 DB 자산의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6만 원을 넘보는 상황이 되자 60%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금감원 공시에 따른 DB의 자산 총계는 5,287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DB하이텍의 지분 12.42%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300억 원을 넘어가거든요. 이 경우 자산의 64%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주사 강제 전환 이슈가 올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분을 강제로 확보해야 되는 게 한 17%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요건에 따르면은 총 자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DB하이텍의 지분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이 요건을 당연히 이제 피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또 지분 가치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를 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넘어갈 경우에 내년 4월 말까지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나면 공정위가 한두 달간의 이제 검토를 거쳐서 지주사 전환 여부를 판단을 해서 기업에 통보를 하게 해줍니다. 자, 다만 보통 1,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면 연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유예 기간 중에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돌아가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 2021년에도요. DB하이텍의 주가가 7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2022년에도 지주사 전환 대상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후 DB하이텍 주가가 내려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슈가 해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DB메탈과의 흡수합병 계획을 스스로 철회했는데 시장에서는 지주사 강제 전환과 좀 결부해서 보는 시각이 있죠. 네, 맞습니다. DB는 올해 8월에 합금철 제조 판매 계열사인 DB메탈과의 합병을 추진했었는데요. 경제 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합병 목적에 대한 시장의 오해 등을 감안했다면서 10월에 합병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행동주의 펀드이자 DB하이텍 지분 7%를 보유한 강성부 펀드 등을 포함한 일부 지주가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지주사인 DB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꼼수라면서 취소를 요구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성부 펀드는 DB하이텍의 주가에 따라서 강제 전환 이슈가 계속 발생했다가 해소됐다가 이제 반복하게 되니까 전공법을 택해서 하이텍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30%까지 이제 도달을 시키거나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지분율을 높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포함한 주주 활동을 앞으로도 이제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지난 9월 말 기준에 DB의 현금성 자산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분을 17% 넘게 확보를 하려면은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한 4,50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또 가진 돈으로 확보하기에는 이제 무리수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DB그룹이
그룹이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가 시장의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주사 강제 전환 이슈가 또 한 번 소환된 DB하이텍 주가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장 급등했던 리튬 관련주, 리튬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자, 리튬, 배터리 핵심 광물이죠. 이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나 싶었는데 다시 10만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요 둔화로 리튬 가격이 내년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정황 좀 전해주시죠, 조호진 대표님. 그 리튬이라는 건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의 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과 2차 전지를 보실 때 두 가지 업종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면은 원래 알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리튬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슈퍼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었죠. 근데 너무 많은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뭐 10만 전자는커녕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뭐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제 AI, GPT도 있었지만 특히 SK하이닉스는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많은 전기차의 완제품인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결국 감산을 하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유입니다. 이 정유라는 건 이제 원유를 갖다 가공해야 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다 경제에 극심한 고통을 받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고통을 받지만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은 정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리튬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는데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은 양극재 기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진이 나빠지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 위안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튬을 갖다가 제조하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화폐 가치인 화폐와 이제 위안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10만 위안이니까 일종의 큰 마진으로 생각했던 10만 위안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삼은 것이고 심지어 중국 기업 60%가 10만 위안으로 떨어지면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 스스로가 뭔가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감산을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이 워낙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완제품이라서 전기차의 가격이 전기차의 재고가 과연 이제 언제 해소될 것이냐라는 추정을 더 봐야 되는데 그 전기차가 안 좋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유럽의 각국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각국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원천적으로 없앴습니다.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전기차를 살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히 유럽에서 작동한 것인데 전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기가 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말미암아 천연가스가 안 좋아지니까 그 에너지 가격이 연동되면서 전기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 싫다. 특히 독일이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미국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ECB도 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 넘다 보니까 5%는 엄청난 고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차의 수요가 줄었고 이건 테슬라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대폭 줄고 있다.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전기차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수요에서 전기차의 그나마 이제 호재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요금이 다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리는 내려갈 공산이 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나온 그나마 희소식은 3월 금리는 이미 목요일 날 나왔던 거고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는 1월 금리 인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에도 들으셨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그럼 리튬 가격도 다시 되살아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확인을 이제 반도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확인을 해봤고요. 자, 남인호 소장님, 최근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의 반등 기미가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들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등 효자는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힘을 쏟아준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화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큰 폭의 흑자 내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SSD, Solid State Drive입니다. 오늘 또 마침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ASML에 이제 방문도 하시는데, 자, 여러분 SSD가 뭐냐면요, 네인드 프레시 메모리하고 또 고성능 컨트롤을 합쳐가지고 사실상 우리들의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 보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SSD의 시장 점유율이 말 그대로 D램 반도체의 승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3분기에 그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지금요, 마켓 셰어가 본래 작년도에는 약 33%였는데 금년도 3분기에는 35%까지 자그마치 2%가 증가됐다는 것이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22%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합치면요, 세계에서 SSD 반도체에서 약 60% 점유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SSD 반도체를 완전히 과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요즘 나오는 생성형 AI라든가 모든 이런 인공지능이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도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SSD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내년도의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또 11월 외국인의 매수 동향을 보면 총 외국인이 사들인 매수량 중에 95%가 삼성전자거든요. 시총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절한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코너에서 늘 강조드리는 반도체를 일단 20%를 점유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하기 위해서는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먼저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계좌에는 지금 현금이 20%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현금이니까요. 그거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소부장 제도 중에서 한 20% 정도 점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뭘로 하시냐? 이제 자동차 10%, 철강 10%, 조선 10%, 2차전 10% 이렇게 구성하신다면은 아마 금년에 주가 좋아지고 내년에 좋아진다도 결코 여러분들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리츠라고 있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투자자들 시선에서 멀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대표적인 배당 상품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한지 좀 궁금합니다. 자, 유 기자, 리츠 주가가 최근에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부동산 펀드의 일종인 리츠는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 또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또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오를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상품이다, 또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한동안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금리가 연달아 오르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암흑기가 시작이 돼서 1년 넘게 주가가 줄곧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리가 높다면 일단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투자자들도 다른 고금리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당연한데 최근 들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츠로서는 최악의 고비가 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8월 이후에 대부분 상장 리스트들이 두 자릿수의 반등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상장 리츠 중에 모두투어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등의 배당 수익률이 12%를 상회하고 있고요. KB스타 리츠, JR 글로벌 리츠 등도 9%가량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최근 공모주 시장도 좋고 개별 종목들 중 높은 수익률을 주는 주식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꼭 굳이 리츠에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현재 리츠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아직 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예단은 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리츠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연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연금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 장기 투자금을 여유롭게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배당도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리츠가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연금 상품으로 연금 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꼽을 수가 있는데요. IRP에도 리츠를 포함한 펀드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올해부터는 IRP나 연금 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이 작년까지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 저축펀드가 60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 IRP가 300만 원까지고요. 아니면 IRP로만 이제 전체 다 가신다면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의 공제율이 13.2%입니다. 따라서 118만 8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납입과 동시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확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우리 유 기자가 했는데요. 올해 이제 그 연금 저축, 그다음에 이제 IRP 합쳐서 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자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꽉꽉 채워서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충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 4%짜리 예적금 찾지 마시고 이거 실질 수익률이 10%가 넘으니까요. 이것만 납입해도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츠를 고르는 기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리츠의 반등 기대감이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편입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츠 편입 자산이 국내 자산이냐 해외 자산이냐 오피스냐 상업용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좀 반등의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회복 기대감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편입 자산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출의 상환 시기 또 그 시기의 금리 수준이 이 펀드 수익률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 등은 있지만은 대신에 특정 연령이 되시기 전까지는 중도 인출이 사실상 좀 막혀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공시 2개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조호진 대표님. 그 LIG 넥스원이 사실 위성사업다운인데 첫 번째 공시는 위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갖다가 건물을 마련하겠다는 공시를 투자를 발표했고요. 두 번째 공시가 더 중요한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로봇계를 갖다 제조하는 GRC,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을 갖다가 지분 60%를 인수한다는 공시입니다. 특별히 해당 로봇계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원래 눈독 들였던 회사인데 그걸 LIG 넥스원이 인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종합해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방산 산업의 최대 국가는 미국입니다. 한 40%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번에 이제 GRC 인수를 말미암아서 미국 방산에 뛰어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런 방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가성비 때문에 엄청난 호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방산을 갖다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회사를 인수했다. 더군다나 로봇이라는 또 중요한 화두를 갖다가 두 개를 다 충족시킨 것을 이번에 그 LIG 넥스원이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막에 나오죠. 해당 그 로봇계가 이미 그 현대 로템과 협업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공급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